스카이어 서프 타임즈 2023년 11월 2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안인 미 아세안이 주도한 1년 만에 수출 플러스 바뀐 한 무역 공식, 박서정 기자가 조선 비지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국, 중국, 아세안의 비율이 1대1로 된 수출액, 반도체에 다가가는 차, 이렇게 주요 내용을 소개를 했고요. 중국 더하기 반도체는 수출 호조 공식 성립 안 했다. 지형 변화 고착 가능성 해가지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줄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뉴스에서는 수출 14월견 만에 증가, 한국 무역 회복 신호, 이문별 기자가 코리아 헤럴드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한국의 10월 수출액이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면서 한국의 수출이 회복 추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글로써 표현된 것을 간단히 얘기하면은 수출이 550.9억 달러를 했고 수입이 좀 줄어들었네요. 535억 달러. 그래서 흑자가 10월은 20.9억 달러가 흑자가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월간 수출은 2022년 10월 이후 주로 칩산업의 침체와 주요 무역 상대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 위축에 힘입어 감소했다. 저간 중국 수출이 좀 줄었었다 그런 얘기였었죠. 그런데 이제 다시 회복세를 보고 있는데 선박이 19.8% 증가했고, 아니 자동차가 선박이 101.4%, 석유 제품이 또 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한 달 수출 실적 하나만 가지고 일이 일비할 상황은 아닐 듯 생각이 들어갑니다. 11월, 12월 지금 4분기가 남았는데 누적적으로 어떻게 됐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11월 1일자 정은진 기자 위키리크스에서 보도한 내용은 미 연준 기준금리 인상 제한적 장기물 국채에 주목해야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었습니다. 동결 전망은 97.7%, 인하 전망이 1.7%였는데 높아진 미국채 금리 긴축 효과 대체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올해 재정적자 규모만 2,700조 원대고 장기채 증가로 채권시장 변동성이 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를 마친 한국 시간 기준 2일 오전 3시 기준금리를 발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그 11월 1일 날 발표하는 거겠죠. 그리고 재무부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965억 달러, 130조 원 예정됐던 장기채 발행 규모를 더 늘렸다. 1,030억 달러로. 그래서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늘린 것으로 증권시장에 충격을 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웰 이 FED 그 위원장이죠. 요거는 이제 그 본 건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시한 대로 그 새벽에 뉴스가 야후 파이낸스에서 나왔는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2001년 이래 최고 수준의 금리 유지 이렇게 제목을 달아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한 것은 계속 금리를 동결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표현들을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리고 산행을 더 할까요? 오를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 인상의 문을 닫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연말에 또 떻게 될지 그 두고 볼 문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더 인상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겁을 주는 건지 만약에 또 오른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조금 더 힘들어지겠죠. 북한은 전 세계의 여러 대사관들을 폐쇄하고 있다. 국내 뉴스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신현희 기자가 로이터에서 보도한 내용은 그, 이, 북한이 스페인, 홍콩 그리고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을 포함한 12개의 대사관들을 폐쇄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는 전 세계 평양 공관의 거의 25%가 폐쇄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조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해외에서 돈벌이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징후다고 하는 거다. 그 얘기는 뭐냐? 국제사회의 그 제재 때문에 외화벌이가 잘 안 되니까 그 공관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웹사이트 NK프로라는 그런 웹사이트를 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체드 오케럴이라고 되어 있네요. 국제사회의 제재와 북한의 전 세계적인 단절 추세 이런 거로 그리고 북한의 경제 악화로 12개 이상의 임무가 폐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경제가 좀 어려워서 그 공관 유지를 그렇게 좀 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 식으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앙골라와 우간다에서 철수할 때까지 세 개의 영사관과 세 개의 대표부를 포함해서 모두 53개의 재공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12개가 폐쇄된다 그러면은 왕창 줄게 되어 있는 거죠. 보도 내용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북한이 러시아에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수출했다고 한국 정보기관이 밝혔다. 이런 얘기가 김동현 기자가 AP통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의 최고 정보기관은 북한이 러시아 대통령의 연료 공급을 돕기 위해 지난 8월부터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러시아에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얘기한 거지만은 북한은 부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르게이 그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1박 2일의 평양 방문을 며칠 전에 마쳤죠. 그래서 귀국하면서 북한으로부터 군수품을 받았다는 미국의 진영을 부인한 지 며칠 만에 발표된 성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그 우주 정찰 위성을 그 계속해서 성공을 하려고 러시아에 손을 내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이하고 푸틴이 만난 그 장소도 그 우주 기지 쪽에서 만난 것도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1B 폭격기가 터키에 역사적인 방문을 했다. 토마스 뉴딕 더 워존이라는 언론 매체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 그 B1B 폭격기가 그 터키에 그 착륙한 그런 그 사진을 게재를 했습니다. 어, 그 터키는 현재 하마스는 테러 조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터키와 이스라엘 사이에 상당한 긴장이 조성이 된 시기에 터키의 이런 그 폭격기가 내려앉았는데 이게 뭐 그거하고 연관됐다기보다는 오랜 기간 계획된 폭격기 기동대 훈련 임무의 일부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더라도 뭔가 현재 상황에서는 좀 의미가 있고 터키 입장에서는 팔레스타인 쪽을 지지하는 발언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B1B 폭격기가 이 터키에 착륙한 것은 뭔가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또 에르도안 총리는 이스라엘이 전범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강한 발언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 행사의 상징성과 터키에 대한 언급은 예고 없이 존재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애매한 센텐스지만은 그
미국의 B-1B 폭격기가 터키에 내려앉았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다른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터키는 이 중간 전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전번에도 며칠 전에도 소개했지만은 터키 보고서 러시아도 너 확실히 그 좀 줄 좀 잘 확실히 좀 표현해 달라. 또 미국의 입장에서도 확실히 이제는 좀 편 좀 갈라달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지 말고 그런 거를 좀 압박을 주기 위한 원래 그 터키에도 미군 기지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앉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 터키를 압박하는 내용 같은데, 아무래도 그 재선에 성공하면서 재무장관하고 그다음에 중앙은행장 자체가 미국 출신들을 기용했기 때문에 방향은 이미 결정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한적인 가자 대피는 라파 건널목에서 시작됩니다. 라고 해서 야후 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실시간 업데이트 하는 거라고 해서 보도는 그냥 야후 스텝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쭉 그 내용 설명을 했는데 라파라는 데가 이제 이집트로 넘어가는 그런 국경 관문인데 여길 통해 가지고 미국 국적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부터 좀 넘어갔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 그것은 카타르 정부의 중재로 이집트와 이스라엘 그리고 하마스는 외국인과 일부 중상자들의 제한적인 대피를 허용하는 협정을 체결한 것에 의해서 이렇게 라파 관문을 가자에서 이집트로 넘어오는 그런 상황이 일부 좀 발생이 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연속해서 이 11월 앞장은 11월 1일자였는데 야후 뉴스 스텝에서 계속해서 보도를 하기는 가자에서 라파 횡단을 통해 이집트로 첫 대피한 미국인들 해가지고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히잡은 썼지만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보면은 참 아기들을 많이 낳네요. 우리나라는 이 전쟁 속에서도 아기들을 이렇게 많이 낳네요. 이게 원래 귀착길옆 오막살이 아기아기 잘도 잔다 우리나라 동화도 옛날에 있지만은 못 살수록 동물의 본능이라는 게 사람도 동물이니까 애를 많이 낳게 돼 있다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링컨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는 뭐 이거 거의 뭐 야후 뉴스 쪽에서 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별도로 날짜하고 인용은 안 했습니다만은 블링컨 국무장관이 미 상원 세출위원회 출석해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0월 7일 날 발생한 하마스의 이스라엘의 공격은 너무 잔인했다 하는 얘기를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 앞에서 처형된 아이들 그리고 부모가 아이들 앞에서 처형된 그런 상황들 그 다음에 마지막 포옹을 받은 가족들 산채로 불에 타 죽은 아이들 산채로 불을 타 죽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참으로 참담한 일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는 그날이 많은 사람들이 기억에 남는 것은 비범한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기억에 오래 남아야 될 그런 하마스의 악행이었다 하는 취지로 미 상원 세출위원회에서 증언을 한 것을 또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석을 해서 발언하는 내용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4살 때부터 백계산 올랐다. 일본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킬리만잘로 등정 성공. 성호철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해박 5,895m 등정에 성공했다. 일본의 12살 어린이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야마나시현의 고우시 치즈카 소학교 6학년인 반노레이 12살 양은 지난 9월 어머니 49세와 함께 킬로만자로 정상 동정에 성공하고 최근 등산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걸 가는데도 이 자기가 여유가 없으니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여비 일부를 마련했다. 이렇게 되는데 약 30만 원의 크라우드 펀딩을 했고 그렇게 했는데 83만 원이나 좀 걷어 모였다. 이런 얘기에서 그래서 그 반노레이 그 12살 그 여학생은 향후 그 킬로만자로 말고 남극에 있는 최고봉 빈슨 산궤 4,892m에 등정하는 거. 그래서 오르는 게 중요한 게 모든 거 준비하고 뭐하고 또 이런 체력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12살짜리가 지금 이렇게 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 이 킬로만자로 그 꼭대기에 지금 눈들이 녹아 있는 그것이 좀 안타깝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밑에 그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게 그 정상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은 저 배경에 있는 그 이런 이 초원들이 매우 낮게 보이죠. 그런 거가 또 보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한국 다민족 국가로 간다. 이런 요즘 그 주제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My family came to Korea to see my wedding. 나의 결혼식을 보기 위해서 패밀리가 한국에 왔다. 그래서 한국인 남자친구하고 오랜 동안 연애를 하던 그 유튜브에 나오는데 되게 이쁘게 생기긴 했어요. 근데 그 엄마도 이쁘네요. 엄마가 이쁘니까 딸도 이쁘게 나온 것 같네요. 근데 그 아버지도 또그 훤칠하게 잘 생기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는 한 그래도 50대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데 국내에서 이렇게 이 한국 한복을 입으니까 이게 진짜 뭐 우리가 다민족 국가로 가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근데 이런 경우는 요즘 뉴스거리가 돼요. 근데 이제 아주 흔해지면 뉴스거리에서 제외되는 날이 올 것 같다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 국제 결혼이 아주 그냥 뭐 심심치 않게 벌어지기 때문에 동남아도 그렇지만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쪽 서양인들하고의 그 결혼도 우리가 쌍수를 들러서 해야 될 거겠죠. 한미 결혼식에 미국 신부 측 어머니가 한복을 입어준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한일 결혼식에 일본 신부 측 어머니는 한국에 와서 결혼식 하는데 우리는 한복을 입고 그 다음에 일본 그 신부 측 어머니는 전통 기모노 복식을 입는데 이게 전통 기모노 복식을 입는 게 혼자서는 입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입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 누가 좀 보조를 해줘서 그 롯데 호텔에 그 전문 일본인이 와가지고 그런 예식을 전문으로 하는 또 그런 사람들이 롯데 호텔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쪽에 부탁을 해가지고 이 기모노를 입어서 결혼식에 참여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포 이어 하남 광명 구리까지 메가 서울에도 부동산 시장은 잠잠하다 해서 이예슬 기자가 뉴시스에서 그 보도를 했는데요. 이 내용보다도 관련 뉴스들을 동일하게 뉴시스에서 이 발행한 뉴스들의 이 제목들을 쭉 제가 나열을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연구를 시작해 볼 것, 이렇게 얘기했고, 여당은 특별법 발의해서 TF 구성하겠다고, 그래서 행정체제 전면 개편 검토한다. 야당은 그런 거로 맞대응을 하고, 윤재용 야당의 행정체제 전면 검토 또 나왔고,
그러나 이제 이런 역제안에 김포 서울 편입과 결 달라 뭐 이런 얘기인데 이제 서로들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홍준표 씨는 김포 서울 편입에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 시대 역학하는 정책, 홍준표 씨는 반대 의견을 얘기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민주당에서는 여당 김포 서울 편입 추진 졸속으로 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제목들이 나오고, 어,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포 서울 편입 집중령 대두, 서울 외곽은 반대 목소리도 뭐 이런 제목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김동연 지사 같은데, 예, 경기도 지사. 경기도 내에 인천광역시를 빼놓고는 다 모든 시가 위성도시 시가 다 김동연 경기도 지사의 나와바리죠. 그러니까 서울 편입 이제 국토 갈라치기 하는 거냐고서 분명히 또 반대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이것은 구리 쪽에서 본 하남시의 고층 아파트 군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이제 검단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걸 보면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인체국제신도시, 영종도 인체국제공항 등 인천시 비대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인천시가 좀 비대화되면은 김포시가 인천광역시에 들어갈지 어떨지 또 그건 모르는 얘기죠. 장관 행정 개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자체의 그 시의원, 구의원 뭐 이런 거하고도 이제 자기네들 그 이해관계가 다 있는 얘기고, 음, 사실은 그 좀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하고 이 광역시 외에는 지자체 시의원 뭐 이런 게 나 왜 필요한가요? 모르겠어요. 조그만 국도에. 서울 경기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이 거주한다. 서울 경기 경인 지방에 말이죠. 도시국가돼 가고 있는 우리 추세인데 그게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뭐 할 필요가 뭐 있나 하면서 에, 서울에 편입하자는 얘기는 그만큼 또 발전을 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그 TF팀 만든다고 해서 하면은 일반적으로 여기가 이제 구리시, 여기가 좀 쏙 들어갔죠. 서울시를 보면은, 여기 이 한강 이남에 이 강동구가 이렇게 뾰족이 이렇게 반 정도 나와 있고, 반은 이제 하남시로 들어가는데, 하남시가 이 남한산성, 여기 그 꼭대기인가 어딘가 또 성남시하고 갈라지죠.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그 팔당호 앞까지 이렇게 이제 그 서울시가 넓혀 만약에 하남시까지 이제 들어간다면은 그리고 광명시도 하면은 남쪽이 좀 더 커지는 거로 어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김포시라는 건데 요게 이제 여기 위쪽이라기보다는 이제 김포공항 쪽이 이쪽 어딘 것 같은데 여기 그 선이 있죠, 선이.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김포시가. 요 부분부터 이제 뭐 어떻게 집어넣자. 이제 여기에 이제 어, 전철이 계속 그 연장해서 다 들어가니까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여기 쭉 보면은 여기 그 흰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사실 이게 휴전선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휴전선이나 마찬가지인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그러니까 이제 강화도만 하더라도 강화도 끝부분에 가면은 이제 저쪽 북녘 이 섬들이 보이고 그런 위치까지 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면은 전 세계 어느 도시를 보더라도 강하구 쪽에 대도시들이 많이 생깁니다. 뭐 런던도 그 중간에 있긴 하지만은 그 해안 이 상하이도 그렇죠. 그렇고요. 그런 거 보자면은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게 지금 남북 분단이 안 돼 있으면은 이 김포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길 건너 강 건너 이런 데를 포함해 가지고 여기도 대도시가 생길 수 있는 곳 아닌가. 그거 미래를 위해서든지 아니면 여기에 이제 나중에
어떤 그 별도의 이 인천이 더 커지는 걸 빼놓고 인천은 이제 강화도까지 현재 먹은 상태니까 향후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종도가 이제 이 서울국제공항이 되면서 인천이 또 인천이나 그 주변 지역의 도시들이 또 많이 발달할 것 같고 인천의 또 국제 신도시도 이미 활성화돼 가고 있고 그러니까 김포도 나름대로 좀 더 인천하고 가까우니까 좀 더 개발시켜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윤 대통령, 이재용, 최태원, 구강모 등과 비공개 만찬, 곽도연, 변정국 기자가 동아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저께니까 10월 말일인 것 같습니다.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을 해서 총수들만 따로 불러 만난 건 처음이고 엑스포 유치 경제위기 극복 협력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 같다. 정의사는 해외 일정으로 참석을 못했다라고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에 윤 대통령 해외 순방에 같이 동행했던 여러 경제 단체장들 중에서 핵심 우리가 뭐 재벌이라고 그러죠. 재벌 총수들을 좀 몇 사람 불러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보면은 디프리격 정도 성격 외에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은 사실은 처음에 이 삼성전자 반도체가 요즘 깽깽하는 입장이니까 정의선 씨가 들어갔어야 참 그 자리가 더 좋아질 것 같은. SK도 요즘 조금 안 좋죠. LG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러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상 오늘 11월 2일자 스루퍼 타임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